있습니다. 3대 파벌의 스가 지지 기자회견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벌하고 냉정한 계파 정치의 면모를 한방에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소다로가 지휘한 그날의 기자회견으로 자민당 내 계파 간의 싸움은 이제 불이 붙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꼼수의 대마왕 아소다로의 승부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콩가루가 되어버린 자민당 내 계파 정치가 서로 속이고 속이는 뒤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국회에서 자민당 내 3개 계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베가 소속되어 있는 최대 계파 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 회장, 아소다로가 수장으로 있는 아소파의 아소다로 부총리, 다케시타파의 다케시타 와타루 의원이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를 과시한 것입니다. 물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니카이파와 이시하라파는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아소다로는 그들은 지지 성명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계파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니카이 간사장이 소속한 4위 파벌인 니카이파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니카이파 간부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지 못했다, 우리를 제외하다니 이상하다 라고 했고, 니카이파 회장 대행인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아소다로에게 직접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능글맞은 아소다로는 또 무슨 횡설수설을 했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차기 총재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있던 스가 요시히데를 충동질해서 출마하도록 한 사람이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가와 니카이는 지방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작년 가을 니카이가 간사장에 유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스가였다고 합니다. 또 아베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니카이 간사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그 총대를 메고 스가 요시히데를 총재로 만들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니카이 간사장은 당원 투표를 뭉개고 양원 의원 총회에서 총재를 선출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밀어붙인 공로가 큽니다. 코바야시 후미야키 자민당 청년국장 등이 전국의 지방의원과 당원들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당원 투표 실시 요청을 했지만 이런지아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공로가 큰 니카이 간사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3대 계파의 행동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니카이가 스가의 킹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요직 배분에서 3대 파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민당의 간사장은 한국으로 따지면 정당의 사무총장과 같은 자리와 역할을 합니다. 간사장은 당의 자금과 선거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1년 후에 있을 선거를 생각하면 모든 계파에서 이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자기 계파의 사람을 더 많이 당선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데 니카이 간사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니카이 간사장을 교체하기를 원하는 아소다로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총재가 되어도 니카이 간사장은 당연히 연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노골적으로 스가를 총재 만드는 데에 내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총대를 메고 있기도 합니다. 3대 계파의 노골적인 니카이파 제외 기자회견을 연출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파벌 정치가 부활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니카이파가 소속 의원 45명의 스가 총재 지지 서명을 받아서 스가 요시히데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골적으로 충성하는 계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니카이가 다른 파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에는 지난 6월의 사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시바가 니카이 간사장을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초청하고 니카이 간사장이 그 초청에 응한 것을 두고 일본 정계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일본 언론들이 이시바와 니카이는 왜 지금 시점에 접근하고 있을까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내 지지 세력이 약한 이시바가 니카이를 등에 업고 세력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니카이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정계에서는 니카이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니카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스가를 지지한다. 라고 항변하면서
이시바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오버액션을 취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시바 시게루의 오사는 니카이 간사장의 소매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바가 니카이에게 간사장 유임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니카이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스가 요시히데를 총재 후보로 밀고 전광석화처럼 다른 파벌들이 스가를 지지하는 벼락 같은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야쿠자 정치 같은 계파 간의 세력 다툼이 기사화되고 실제 일본 정치를 장악하다 보니 이렇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당내의 파벌 세력이 야합을 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정당한 것과 정의로운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치계가 하자는 대로 순응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비정상적인 당내 계파 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제도나 조직이 아니다. 연구회 등 정식 명칭은 있다. 총재 선거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 계파 보스로부터 정치 자금을 지급받는다. 지금까지 일본 집권당은 파벌 간의 이합 집산과 야합과 투쟁으로 총재를 선출했다. 이렇게 일본의 파벌은 계파 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자금까지 지급받다 보니 계파들의 정치 자금 적립을 위한 비리와 불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주기도 합니다. 이러니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 토착 세력들과 돈줄들과의 결탁은 당연하고 사무 행정 비용인이 해서 30%씩 잘 아는 업체에 떼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 지급과 권력 배분들에서 계파 보스가 힘을 잃어버리면 계파 소속 의원들은 이합 집산할 것이고 그 계파 보스는 쓸쓸히 퇴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거꾸로 돈줄이 마르지 않는 대기업의 자손들은 지역사회에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소다로입니다. 오늘 스가 요시히데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선거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라고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파벌의 연합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나를 지지하는 4선 이하의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의 파벌에 속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를 끌어주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백주대낮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뻔뻔스럽게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계파들이 지지한다는 회견을 바로 직전에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일본은 계파 정치로 일단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 한다 라는 투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일본 경제는 폭망하든지 시일구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마지막 자존심 최대 IT 기업이 한방에 무너지고 있다는 현재 상황. 이번엔 20조 날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일본 정부, 국민 대혼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혁신 기업의 한국 기업들이 여러 순위에 포진한 데 비해 실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은 토요타와 소니 정도밖에 없는데요. 소니 또한 매년 그 순위가 추락하고 있어서 점점 세계에서 잊혀지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다시 한번 일으켜줄 IT 기업이 등장하면서 일본은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입니다. 특히 이 소프트뱅크는 기존 사업도 기존 사업이지만 미래 사업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펀드 집행 기관의 이름은 비전 펀드인데요. 이 비전 펀드란 미래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최종 승자로 남을 때까지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주여행, 자율주행, 그리고 5G, 산업 사물 인터넷, 공유경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펀드를 조성하고 집행하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아 보였고 실제 1차 펀드 조성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큰 금액의 펀드 기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지속된 잘못된 평가 때문인데요. 특히
거품 투자라는 이야기가 불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일본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와 관련해서 투자가 집행된 기업 중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면서 예상한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이 바로 반도체 설계 플랫폼 업체인 ARM 홀딩스를 인수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ARM 홀딩스는 실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즉 AP죠. 이 AP 설계 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이 베이스를 변형하고 추가적인 설계를 통해 AP가 완성이 되며 이는 삼성이던 퀄컴이던 애플이던 모두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사용하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IoT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게 ARM 홀딩스인데요. 하지만 미래 반도체 설계 시장에 대해 강력한 성장을 기대한 손정희 회장은 ARM을 실제 인수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한 점인데요. 소프트뱅크가 ARM 홀딩스를 인수할 당시가 2016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ARM 홀딩스의 매출은 하나로 약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단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프트뱅크는 너무나도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악수였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수 당시 ARM 홀딩스의 매출은 2조 원 수준이었지만 소프트뱅크는 너무나도 먼 미래를 바라본 것인지 20배예요. 20배, 무려 20배 정도 비싼 한화 기준 40조 정도의 ARM 홀딩스를 뜬금없이 인수합니다. 하지만 2016년, 17년이 지나면서 실제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포화되어 갑니다. 실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장세가 주춤해졌고 실제 스마트폰들의 기능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교체 주기까지 길어지는 악순환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손정희는 당시 미국 트럼프라는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빌미로 중국 화웨이를 아주 매몰차게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중국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ARM의 설계 기반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중국에게 직접 들이밀면서 ARM 홀딩스의 매출은 오히려 2018년에는 더 떨어졌고 소프트웨어 매출 또한 늘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ARM 홀딩스의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결국 이번 연도에도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외치던 2025년 소프트웨어 부문 목표 매출액 20억 달러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1억 9천만 달러 수준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